첫 번째 이야기. 나는 조국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조국이 좋아요. 신문자, 1935년생, 러시아 사할린 출생. 눈매가 선한 인상에 구불구불한 은색 파마머리, 친절한 손짓. 어머니 살아오신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뭐 하려고요? 그냥 어머니 이야기 듣고 싶어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있어야지. 인터뷰라는 거 한다고 생각하니까 옛날 고생한 게 생각나서 가슴이 너무 아프네.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해볼게요. 집으로 오세요. 그렇게 시작된 할머니의 87년의 이야기는 은빛 머리칼만큼이나 아득하게 들려온다. 어찌 이런 삶이 있을까? 할머니의 첫인상은 눈매가 선한 인상에 구불구불한 은색 파마머리에 친절한 손짓. 일본식 억양이 섞인 듯한 말투와 러시아 발음이 새어나오는 다소 이국적 음성. 대화 도중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색다른 단어. 그렇게 인터뷰는 시작되었다. 내 이름은 신문자, 일본 이름으로는 야스다 호미코예요. 내가 그러니까 셋째예요. 언니, 오빠, 네, 그리고 동생 호일이 이렇게 사남매요. 내가 밑에서 두 번째니까 셋째 맞아요. 내는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안 살았어. 그래서 어머니 생각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신용락이거든요, 이름이. 그런데 한국에서 사람이 한 번 오셨는데 그게 신가라에서 오라버니하고 우리 집에 같이 살고 그랬어요. 8살에 들어갔나? 학교 들어갔지 1학년으로. 학교에 들어갔어. 나도 8살, 9살, 10살까지 공부했지. 내를 키운 아버지는 안가예요. 일제시대라 신문자가 됐지. 원래는 아버지가 내 이름을 신오금이라고 했어요. 신오금. 일본 학교로 들어가니까 이름이 오금인데 문자로 바뀌었어. 문자가 일본말로 후미코거든. 그래서 야스다 후미코가 됐어. 신가인데 어떻게 키워준 아버지 성을 따라 안씨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창씨가 막 됐어.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살 때지. 그때 일본에 왜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모르고 내가 3살 적에 어머니 아버지 떨어져서 이쪽 사할린으로 왔으니까 어머니 관련해서는 몰라요. 어쩌다가 한번 언니와 올케가 한 번씩 말하면 알아듣고 그 다음에는 고향이 어디고 어디다 그런 거를 말해주니까 알지. 아버지 고향은 함경남도 정평군 구리면. 아버지 고향은 함경남도 정평군 구리면이에요. 올케가 말하는데 한국에서 땅도 많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땅도 다 빼앗겼다고 올케가 말해주더라고요. 붉은 깃발을 이렇게 다 꽂아놓고 그렇게 다 뺏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아버지가 일본으로 넘어간 거라 그러더라고요. 해방 전이죠. 해방은 45년도에 됐으니까. 그렇게 일본으로 갔는데 그때가 언니 하나만 얻고 왔다고 하니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우리 오빠, 러시아에서 동생 넷을 낳은 거죠. 그때는 잘 살았어요. 괜찮게 살았대요. 그때만 해도 말도 몇 필이 있으면 그거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요. 그래 또 돼지도 있었고 그 다음엔 또 어머니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다 밥해서 먹이고 또 뭐 아주머니가 와서 내가 아주머니라고 했거든. 아주머니가 와서 나를 돌봐주고 그러니까 내는 어머니가 있는 거는 알았지만 낳아준 어머니하고는 정이 없었어요. 우리 집은 그냥 농자 내 일꾼들이 여러 명 있었고 일꾼들에게 밥도 해먹이고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말도 몇 필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키우며 그렇게 먹고 자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한 3살인가 4살인가 됐을 적에 길러준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낳아준 어머니와 3살까지 살다가 한국에서 온 신씨라는 분이 있었어. 그분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가면서 낳아준 엄마를 따라갔어야 됐는데 그 젖먹이 엄마를 따라간 거야. 막
발버둥을 쳤대요. 내가 따라갈 거라고. 어린 마음에 이제 키워준 엄마가 더 정이 간 거지. 아무래도 어머니는 바깥에서 일만 하지 젖만 먹여놓고 일만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말려도 이제까지 내를 키우고 나를 또 키운 어머니밖에 없다. 모른다. 하고 하니까 키운 어머니 아버지가 내를 키워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시집 보낸다고 약속했지. 시집 잘 보내준다고 하고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어머니한테. 그래서 키운 어머니하고 키운 아버지도 계셨어요.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키운 아버지는 지식도 많고 일본에서 그저 일도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만 하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았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데려가려고 막 우리가 간다고 집을 싸고 그렇게 하는데 전장이 나버려서 못 갔어요. 아버지가 빨리빨리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 갔어요. 그놈의 전장이 나는 바람에 꼼짝없이 있었죠. 아버지가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댕기고 예뻐했는데 중국에 가버려서 그 전장 나고 키운 어머니하고 둘이 남으니까 고생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나중에 낳아준 어머니는 만났어요. 그러니까 키워준 어머니랑 살면서 하도 고생을 해서 이제 낳아준 어머니한테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앞에 고생한 거 말도 말아요. 키운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키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그리고 중국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렇게 키운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버리고 둘이서 살고 있는데 만날 고생이지 뭐. 그때 벌써 내가 16살, 15살 될 적의 기억이 나요. 바깥의 일은 내가 다 하고 남자보다 더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일꾼이 어디 있겠어요. 돼지를 먹여 키우면서 살았어요. 돼지를 먹이고 살고 그리고 가을에 농촌에 가면 양배추 잎사구도 맨날 주워다가 쟁여놓고 또 바다에 나가서 미역을 주워와요. 미역이 막 파도에 치면 여기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닷물을 막아서 미역을 주워다가 자갈 위에다 말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저녁에 들어가요. 여름에는 또 돼지풀을 또 밭에 가서 뽑아와요. 거기에 아무로부지아라고 있어. 이렇게 큰 거 뽑으면 흰 게 끝이 탁 나와요. 그것도 풀을 뜯어서 주워가지고 오는데 먼 데서 오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하고 그때 여기서 힘들 때 풀을 하루 만에 베어서 오면 저기 있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저기 풀이 오는 거야 사람이 오는 거야 했지. 풀을 짊어지고 이렇게 오고 하니까 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고생했어. 그 돼지풀로 불을 떼는 거예요. 돼지 먹이도 주고 돼지한테 여러 가지 먹였어. 끓여가지고 먹였어. 거기 밭에 가면 감자 새끼 같은 게 있어. 그게 그 밑에 달려있어. 감자처럼. 이렇게 뿌리를 캐면 힘줄이 이렇게 나와. 나올 때 캐면 풀이가 커요. 한국에서 보니까 그걸 돼지감자라고 하더라고. 탄 주우러 가라고 하고 나보고 외지풀 뜯으러 가고 18에 그렇게 일을 했어요. 둘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사는데 굶지는 않았어요. 입선 같은 거 먹는 거는 잘 입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바느질을 하니까 옷은 만들어서 입었지. 그때만 해도 천도 없을 때니까 밀가루 포대에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바짝 비비고 말리고 하니까 허옇게 돼요. 그걸로 입성을 만들었죠. 굶지는 않았어요. 공부할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든지 나는 공부하고 싶었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야. 학교 갔다 오면 탄주 가라 하고 나보고 외지풀 뜯으러 가고 얼마나 고생스럽던지. 그 저녁에는 공부하라 해요. 그러면 앉아서 밥을 먹어. 밥 한 번 먹고 앉으면 잠이 쏟아지는 거야. 그때는 잠을 실컷 자보는 게 소원이야. 우리는 46년도에 조선학교 다녔어. 조선학교에 46년도에 조선학교가 러시아에 생기고 4학년을 다녔어. 공부하러 갔다가 집에 오면 일을 막 하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안 주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부터 먼저 시키고 일을 시키든가 해야지 어떻게 일만 하라고 해. 일하고 집에 오면요 공부하려 치면 밥을 한술 먹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모자르게 됐잖아요. 잠만 자고 그러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키워준 어머니가 니 공부해라 그러는데 일이 일하고서 학교 갔다 와서는 바깥에서 일해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저녁 한술 먹으면 그냥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말은 뭐라 하냐면 이 다음에 커서 내 공부 안 시켰단 말 하지 마라. 네가 공부 안 해서 공부를 못한 거니까 이렇게 맨날 말하고 그랬죠. 일본 사람이 그때 45년경에 러시아 사람들이 사할린 그러니까 샤흐토르스크 일본 말로는 토로고 러시아 말로는 샤흐토르스크 거기서 이제 살면서 그냥 학교 다니고 저녁에 와서 힘든 일을 하니까 공부가 어떻게 돼요. 잠자는 그냥 앉으면 잠자는 게 일이잖아요. 일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학교에 당기다가 이제 러시아 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어. 살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그래도 47년도, 48년도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다들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들은 그대로 밥이라도 조금 먹었는데 어떤 친구는 먹을 것도 없이 살았어요. 막 일반 갔다 오면 우리 철도가 이렇게 있고 작은 철도, 큰 철도 아래에서 탄을 주었어. 탄을 실은 기차가 달리다가 탄을 떨어뜨려요. 탄 있잖아. 탄을 싣고 가면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걸 주었어요. 떨어진 탄을 거기 가서 주워다가 부엌에다 놓고 그랬어요. 학교 갔다 오면 쓰레받기 이렇게 쓸어가지고 못 두고 동산 때 떼야 되니까 그렇게 바깥에서 일하고 그랬어요. 러시아는 추워요. 얼마나 추운지 아이고 말도 말아요. 일제시대는 조금 생각이 나 3학년 때인가 사람 높이까지 눈이 와. 눈이 와서 셋이서 문 앞에 문을 닫아놓고 나오지도 못해요. 문을 못 열다가 문을 열 때가 있어요. 눈이 와서 밤새 구멍을 파가지고 이래가지고 기어 나왔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옆집에 사람이 와서 눈을 치워주고 길을 내주면 거기 나와서 치우자고 그랬어요. 집에 영하 40도 올라갈 때 있잖아요. 동삼에는 털신 신잖아요. 장화. 이거 무슨 털이라고 하나? 뭐라 할까. 러시아에서는 이 신발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게 이렇게. 그게 싹 다 털이야. 어떻게든 붙여가지고 딱딱하지. 그런 재료 가지고 만드는데요. 가볍고 따시고 좋아요. 근데 그거는 눈 녹을 때는 못 신어요. 젖으니까 못 신어. 한 영하 20도 정도면 애들은 조금씩 밖에서 놀았어. 나도 그렇고. 한국 겨울 그건 추위도 아니에요. 여기 오니까 눈도 안 보이지. 겨울이라 해도. 한국에 와서 처음에 눈이 보이니까 아유 반갑더라고요. 반가웠어요. 너무 눈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런 생각도 나고요. 여기는 눈이 너무 많이 안 와요. 러시아에서는 집에 부엌이 있으면 눈이 쌓여서 저 위로 발이 이렇게 보여요. 사람이 걸어가는 게 눈이 쌓여가지고 이 구역에서 보면 눈 쌓인 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발이 보여요. 그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거기는 빵을 사려면 줄을 서야 돼요. 얘는 그래도 밥은 굶고 그렇게는 안 했는데 식구들이 있는 사람이 빵을 사러 가 아침 새벽에 일찍 가서 그 빵을 좀 사가지고 오면 얼마나 엄마가 좋아하는지 우리 새끼들이 이제 며칠 먹을 거 사왔다고 하면서 그럼 내는 먹고 싶어서 또 거기로 가는 거야. 먹고 싶어서. 상점이 있잖아요. 그 앞에 줄을 서야 돼. 한국에는 그런 거 없어서 줄 서는 거 없어가지고 좋아. 우리 있는 데는 일반 학교에서 줄을 서서 들어가면 2kg씩 받아. 우리 엄마가 아이를 다 데리고 가서 또 2kg씩 받아. 2kg씩 받으면 한 푸대가 되지. 그걸 가지고 오지. 가족 많은 데가 유리하기는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모자랄 때도 있었지.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힘들었을 때 전쟁 틈에 아버지가 중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키운 어머니하고 둘이 남았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긴 장화 이렇게 높은 거 그거 신고 외투를 한 개 입고 수건 쓰고 키운 엄마를 떠났어요. 내를 키운 어머니가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처음엔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어. 내는 어머니 혼자밖에 없으니까 시어머니 있는 대로는 시집을 못 간다. 그런 생각을 그때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9살에 키운 엄마가 시집을 보내려고 했어요. 남편 되는 사람이 28살이고 그래 내가 안 가겠다 해도 꼭
꼭 가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 걱정하다가 키운 어머니한테서 도망을 쳤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19살이니까. 하루는 키운 어머니가 저 고리짝 안에서 입선 같은 거 끄집어내면서 니는 살아라, 내는 간다.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내가 가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서 막 빌고 했어요. 어머니 내 시집 갈 테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키운 어머니를 안정시켜 놓고 돼지빵을 사러 나갔어요. 가면서도 그냥 내 걱정은 내가 시집 가기 싫은데 왜 이렇게 가라 하는가 그런 걱정 했더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잠이 들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정신없이 자는데 머리를 탁 당겼어요. 니 왜 여기서 고생하냐? 니 엄마 아빠도 없는가? 라고 옆에서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니도 시집가서 언니한테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도 다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얘는 왜 여기서 고생을 하나? 엄마를 안 찾아보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그래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키운 어머니한테 자랄 때에는 내가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하고 자랐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작대기 가지고 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야지 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집을 건너야 큰 시내로 가요. 우리 집을 건너서 이제 나가려는데 떠날 적에 내 찍은 사진 조금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집에 키운 엄마가 있었어요. 내가 남자 싫다 하니까 어머니가 내 수건을 불에다 넣어버렸어. 그 남자가 가져온 수건 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가져온 수건 말고 털수건을 가져왔어요. 나갈 적에는 못 쓰고 갈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수건하고 왈랭키라고 있어요. 동3 때 신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긴 장화 이렇게 높은 거. 그거 신고 외투를 한 개 입고 수건을 쓰고 키운 엄마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자고 그 앞에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한만 해도 그냥 살기 싫다고 말했어요. 어떡하면 좋은가 죽어야 되는가 그렇게 하니까 언니가 그러대요. 조금 더 참아봐라. 참아보고 너 하에 하나 놓고 둘이 놓고 셋 놓고 하면 저절로 괜찮게 되니까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길을 가르칠 테니까 그 길을 찾아서 가거라. 낳아준 엄마한테 가거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났어요. 그날 아침에 나와서 혼자 버스도 없이 그냥 이런 짐 싣는 차를 타고 일린스크에 갔지요. 거기서 차를 갈아타면 너를 못 잡는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서 거기 차를 탈 적에 네가 잘 봐라. 키워준 엄마가 찾아오는가? 그걸 잘 보고 그 차만 타면 너를 못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눈보라가 쳐서 길도 막 나쁘죠. 그런데 그게 일린스크에 가니까 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오는 손님을 데려가서 재우고 돈도 받고 해요. 곧바로 내를 어떤 아줌마가 데리고 가대요. 떠나갈 적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여기 빼다지에 이만큼 있었어요. 그렇게 빼다지에 보니까 돈이 있었지. 거기서 150원을 내가 훔쳤어요. 150만 훔치고 도망갔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있었는데 빵을 사 먹고 돈 남은 것 하고 돼지 먹이고 남은 돈이 30원인가 있었어. 조금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사할린에서 우리 어머니 사는데 그쪽까지 가는 차비는 넉넉했거든요. 차만 타면 된다 하고 150원을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30원 있는 거 보태가지고 그래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타고 가니까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힘들게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떤 할머니하고 동생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리 보니까 그냥 온 아이는 아니다 싶었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준 어머니한테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돈을 줘서 차비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다시 차를 타고 오르나이스카라는 하는 데로 가라고 했지요. 거기 가면 너가 엄마가 있다.
너희 엄마도 아빠도 다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로나이스카로 갔지요. 집을 찾아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집에 내려오니까 키운 어머니하고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친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대요. 네 똑똑이 말해라. 네가 좋아서 갔나? 똑띠기 말해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내 아는 대로 똑띠기 말했죠. 그리고 보르베스키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르베스키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말하자고 하고 데리고 집에 들어와 있는데 남자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해요. 처음에 왔을 적에 삼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삼촌들이 네가 좋아서 가로챘나? 잤나? 그래요. 뭐 그런 말을 물어보나 했죠. 그 남자는 정직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친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시방도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내가 데리고 잤다니요.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고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 남자는 가버렸어요. 26살에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형제간이 6명인데 제일 장남이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쫓겨났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내가 26살에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형제간에 6명인데 제일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대학을 가도 남편 혼자 못 가고 그렇게 했어요. 남편이 늦게 대학을 가서 38살에 대학을 마쳤으니까 늦었지. 그리고 그 중간에도 또 내가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또 내를 버리라 하고 내가 저기 내막염으로 많이 아팠어요. 아이도 못 낳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자꾸 갈라져라 했는데 남편은 안 갈라지려고 하고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해서 내가 병원에 있을 적에는 병원에서 나오면 작은 어머니 집에 있었어요. 집에는 못 들리고 시어머니가 내가 아프니까 갈라질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 해서 내가 작은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남편이 그냥 맨날 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사들고 달걀도 사가지고 오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도 또 갈라지라 하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그러면 갈라지겠다 하고 내를 데리고 나가자고 했어요. 남편한테 따라다니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내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도 오고 막 그렇게 한 거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남편이 나가자고 해서 이혼할 맘에 따라갔는데 자꾸 공원으로 내를 데려가요. 공원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자꾸 공원으로 데리고 가요? 하는데도 데리고 가서 실컷 놀다가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남편이 네가 이 집에 안 들어오면 앞으로 내하고 못 산다. 그러니까 죽을 생각하고 어머니 말을 그만 듣고 내 말만 듣고 내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자. 그래요.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야단나서 굉장해요. 집을 막 뒤집어 놓고 던지고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 들어가서 결국 쫓겨나왔잖아요. 쫓겨나와서 이제 어머니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을 얻어서 살고 일을 하면서 있는데 남편이 암만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 말해요. 대학을.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9월 초하루의 날 대학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치는 그날은 그러니까 시험을 치러 가는 동시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내주고 하다가 그게 초하루 날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못 가지 싶었겠죠. 그런데 갔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노벨리스크 대학에서 대학에 붙었죠. 내막염을 앓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기가 없었어요. 결혼해서는 유주노 사할린스크에서 살았죠. 집 한 칸 얻어가지고 그냥 일하면서 바느질을 많이 했으니까요. 바느질하면서 내는 양복을 지었는데 이제 양복을 지으라 하니까
남자 손님들은 받지 못하겠고, 그래 여자 옷을 많이 만들었지. 양장. 그래 벌어가지고 남편한테 돈을 붙이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1년 공부해가지고 영사관으로 갔어요. 남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 여자가 저기 있으니까 내를 여기로 데려오면 어떤가요?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절대로 허가를 안 내주더래요. 그래도 남편이 공부가 끝나면 데려갈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제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게 해달라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영사관에 있었던 거예요. 한국 영사관에 가서 그렇게 말한 거지요. 근데 영사관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부하가 나서 다 던져버리고 대학을 붙었다는 그 합격증만 가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왔지요. 그렇게 해서 원래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철도청에서 일을 했어요. 기술자로. 내한테는 아이가 하나 뱃속에 있었는데 임신하고 넉 달 만에 떨어졌어요. 유산됐어요. 그것도 8월 15일 날이에요. 거기는 8월 15일을 명절이라고 다 부르고 있어요. 내가 젊었을 적에 그네를 잘 탔어요. 그래서 그날 8월 15일에 그네를 타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 내가 벌써 넉 달인가 석 달인가 아이가 뱃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대로 그네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로 아기가 떨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병원에 갔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니까 아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참말로 기가 막혔죠. 그리고 난 뒤 내가 내막염을 알았거든요. 내막염을 앓고 그러니까 그 후에 아기가 없었죠. 딸이 하나 있어요. 수양딸. 엄청 예뻐. 거기 러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가 유산되고 러시아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 올케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니다.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인데 키워라 했어요. 할머니들끼리 친하고 그 딸이 어머니는 또 16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리니까 그의 할머니가 이 아이를 못 키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했대요.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올케예요. 아기가 그때 2살 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 없어도 아이 없단 말을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쁘게 키웠어요. 맨날 어깨다 올리고 자기 사고 싶다는 하는 거 다 사주고 내는 못 입어도 가를 그렇게 잘 키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키운 수양딸은 의사가 되고 사위는 카자흐스탄에서 변호사를 해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의사가 되고 나서 2년만 일했어요. 2년만 일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 줄줄이 4명을 낳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사위는 또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들은 누가 키우고 이어가겠어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그렇게 아이만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의사인데 2년만 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면 어떻게든지 아이를 내보내야죠. 근데 집에서 남편이 안 보냈다고 하니까요. 아이 때문에. 아이 초등학교 내이고요. 둘째는 쌍둥이 낳죠. 그 다음에 4번째 낳죠. 그러니 어떡해요. 아이 보는 사람을 써야지.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형제간이 그리워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구나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는 11년 됐어요. 내가 한국에 온 지는 11년 됐어요. 처음에 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한국에 혼자 왔을 때 이게 내 조국이구나 했죠. 가족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혼자 왔을 때는 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나라의 주인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꼭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꼭 한국에 가야 된다. 이런 거를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는 말은 안 해도 그냥 내 속으로만 내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가야 된다 했죠. 그리고 어머니들도 맨날 한국 하다가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2005년도에 죽고 난 뒤 나는 항상 조국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지요. 조국 땅이 늘 그리웠어요. 2009년 처음 여기 왔을 때 적십자를 통해서 왔어요. 영국 귀국할 때 1차 왔어요. 1차 때 왔어요. 전체 105명이 오산에 왔지요. 처음에 조국에 가겠다고 하니까 펄쩍 뛰었어요. 처음에는 딸에게 한국에 간다고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결심하고 말을 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조국에 가야겠다 했지요. 내가 73살이었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거 망설이는 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새 땅 사할린의 자손들도 있고 손주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들어왔지. 그래서 한국에 2009년도에 들어온 거야. 내는 언제든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좋잖아요. 부모님도 한국을 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외롭기도 한데 그래도 나는 조국이 좋아요. 내는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있는데 가겠단 말이 안 나와서 꼭 참고 있다가 말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딸 호순이도 여기 와서 같이 살고 싶은데 사위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할 일이 없어. 한국에 오면 못하잖아. 한국말도 못하고 직장이 없으니까 한국에 올 수가 없어. 딸 호순이가 한국에 와서 나랑 7개월 동안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거기로 간 거야. 딸이 의사 자격증이 있어도 한국에 오면 다시 따야 되니까 이게 안 돼요. 애들은 국적이 한국이 아니야. 그래도 뿌리는 한국이지. 하지만 말도 카자흐스탄 말을 해. 영어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모스크바는 엄청 큰 도시야. 저번에 모스크바 갔다가 3개월 있다가 왔어. 딸하고. 딸이 조금 있으면 한국에 와요. 딸이 와요. 좋으시겠어요. 딸은 자꾸 한국 사람 한복판에 살고 싶대요. 우리 딸이 카자흐스탄에 사니까 내도 외롭고 지도 좀 외롭지. 거기서는 김장할 때 연어, 청어를 넣어서 해요. 나는 이것저것 안 까먹으려고 막 적어놔요. 요리도 적고 이것도 적고 이것저것. 여기하고 거기는 김치 담는 방식이 달라요. 여기처럼 여러 가지 양념도 없어요. 그저 마늘하고 그저 어떨 때는 물고기 같은 거 끄덕끄덕 말린 거를 넣어요. 김치에 물고기를 넣어서 담가요. 그래도 맛있어요. 김장 같은 거 집에서 어머니들이 한국식으로 해요. 김장도. 언제쯤 해요? 저희는 12월 초나 11월 달 말에 하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늦어요. 겨울이 빨리 오는데 10월 되면 벌써 해요. 거기는 지금 한참 할 때네요. 아니 벌써 다 했어요. 그래 우리 밭이 있으니까 밭에다가 배차를 심겨 놓고 그거는 이제 즐거워가지고 여기처럼 양념은 없지. 그냥 마늘하고 고춧가루만 넣어가지고 김치를 해. 그리고 생선이 많으니까 말리는 생선을 넣어. 배차에다가 생선을 넣어요. 그래서 생선을 넣었다 하면 여기 사람들은 놀라더라고. 어떻게 배차에다가 생선을 넣는가. 그래도 해먹으면 참 맛있어. 어떤 생선을 넣느냐면 연어라 하나? 연어요? 연어가 거기는 달라. 비린내가 안 나요. 걷어다가 말리려고 우리 어머니가 머리에 이어가지고 다녔어요. 우리는 연어로만 해서 김치를 하는 것도 있고 연어가 알났느라고 막 위로 막 올라와요. 그거 잡아가지고 말려서 한 줄을 이고 거기다 데쳐놓고 하는데 그때는 맛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김치가 한국 김치 먹기 전에는 맛있었어요. 지금 한국 김치가 더 맛있어요. 얼마나 양념 맛이 좋아요. 여기 와서 생각나는 음식이 뭐냐면 어떤 때는 여기 와서 먹을 적에 러시아 국도 생각이 나요. 그게 보르시라고 해요. 수프 같은 거. 우리들은 그냥 된장찌개 먹고 그런 거 좋아했어요. 떡국 같은 거 좋아했고 국시도 좋아했고 생선이 흔해 빠져 김치 담는 데는 생선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 생선이 엄청나게 많았어. 생선을 그냥 짐승에게 먹이고 그랬어. 그거 명태 갖다가 밍크도 먹이고 했어요. 그거는 흔했어요. 문어 말고 오징어인가? 이렇게 오징어 잡이를 해야 하는데 거기는 오징어 잡이를 그 바닷속에서 그냥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몰라요. 그 다음에는 그 밤에 나오는 거는 파도에 씻겨서 이제 죽고 또 청어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청어 저거 나오면 이제 우리도 잡아서 갖다가 말려. 우리 집에서 바다로 가려면 산으로 질러 가거든요. 가면서 뜯어먹고 막 그렇게 했어요.
조개들도 많았고 그 발도스라 하는 생선 있잖아요. 지느러미가 가자미처럼 퍼져요. 참 맛있어요. 한국의 대구탕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네,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 아버지 말이요. 옛날에 한 번은 밥상을 차리고 내가 들어가니까 아버지 밥상은 꼭 따로 봤거든요. 빨간 밥상에다가 밥 차 올린 걸 갖고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반찬도 맛있는 거 드렸어요. 그렇게 상을 아버지에 놓고 돌아 나오는데 막 소리를 치대요. 어디 버릇도 없이 팍 돌아서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때 한번 아버지가 소리치는 거 들어봤어요. 아버지는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했어요. 선생 데려다 놓고. 땅도 많고 부자였는데 다 뺏겨버렸다고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밭에 당기면서 숫꽃을 뜯어가지고 여기다 당기면서 찍어주고 암꽃 여기다가 꼭꼭 찍어주고 한 3개 꼭꼭 찍어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사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장사가 뭐냐면 제일 힘들었던 게 밭에 토마토 심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꽃마다 다 약을 줘야 되니까 그거 올라올 때마다 다 잡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온실 안에다가 오이모종을 심었어요. 꽃이 수컷과 암꽃이 있잖아요. 지금은 자연으로 되지만 옛날에는 꽃을 뜯어가지고 수꽃 뜯어가지고 암꽃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앞치마를 치고 수꽃을 뜯어가지고 암꽃한테 이렇게 찍어줘야 이 오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밭에 당기면서 수꽃을 뜯어가지고 여기다 당기면서 찍어주고 암꽃 여기다가 꼭꼭 찍어주고 한 3개 꼭꼭 찍어주고 했어요. 찍어주고 한 3-4개 찍어주면 또 다른 거 하고 그랬어요. 그때 되게 고생했어요. 온실에서 일하니까 땀나지요. 온실에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실에서 오이 키우는 일을 하다가 꽃으로 넘어갔어요. 꽃으로 넘어가니까 좀 쉽대요. 그렇게 할 동안에 온실을 짓고 동삼에 유리가 깨질까봐 눈이 많이 와서 눈을 끌어내리고 그랬지. 눈이 많이 와서 눈도 맞아야 땅이 좋잖아요. 눈을 퍼다가 봄이 되면 이제 그걸 닫고 그렇게 꽃을 가꿨어요. 꽃을 잘 피게 했어요. 그렇게 했지요. 집단 농장에서 처음에는 토마토 밭에서 일했지요. 러시아에서 토마토 농장에서 일했고 카자흐스탄에 와서 그런 일은 안 했어요. 사이도 있고 딸도 크고 하니까 그냥 얻어먹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처음에는 토마토를 심었어요. 토마토를 심으면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풀을 뜯어줘야 해. 안 뜯어주면 밭이 복잡해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지. 나 죽어도 알려주려고 적어놨죠. 한국에도 러시아에도 우리 조카들이 몇 명 있어. 아버지 쪽 사람들은 다 죽었겠지만 그래도 친척들, 자식들도 있어서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북한에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한국에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형제간들이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형제들이 함경도에서 살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아버지 형제들이 혹시 한 명이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 형제들이. 아버지 형제나 어머니 형제나 있었는지 모르지. 원래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 사람들 이름도 다 알아요 이제. 그런데 오빠들은 다 돌아가셨지만도 조카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찾고 싶어요. 그래 내가 조카들한테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죽어도 내 이름 쓴 거 이름, 큰오빠들 이름 쓴 거 다 써놨으니까 그걸 보고 찾으라고요. 너 형제간을 찾으라는 뜻으로 공책에 적어놨어요. 혹시나 해서 시청을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못하는 말이라도 해서 찾으려고. 북한에 우리 형제들이 살았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서. 그렇게 하니까 북한 이야기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 호적을 찾을 수 없으니까. 북한 호적은 찾을 수가 없대. 북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대요. 여기 이게 함경남도 장평군인데요. 이게 장평면이고 거기가 장흥면이야. 장흥면이야. 우리 집이나 큰 집이나 다 일자 돌림이 돼요. 오일이, 경일이, 마일이.
그렇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여기가 그거 있는 데 아니에요? 그 원산 있는데요. 원산에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데 원산 이쪽 바닷가 쪽이야. 지진이 나면서 막 문제됐던 곳이야.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여기 밑에서까지 해서 일본으로 갔다는 거야. 엄청 고생하셨을 거야. 러시아 3월 8일 날에 여자들한테 동등한 권리를 주는 날이지. 어머니, 그러면 러시아의 최대 명절이 38 세계 여성의 날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지. 최대 명절 1일은 5월 메이데이이고, 그리고 저희는 5월 1일 메이데이 날 쉬어요. 다. 공휴일이에요, 저희는. 그거는 전 세계가 너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모르겠어. 38 여성의 날, 이날은 옛날에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나오고 그랬지. 여성들이 모두 나왔어. 38 여성의 날에는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어. 38 여성의 날, 축제날 사진 찍은 거 여기 있어. 그때 일하는 남편 사진도 있네. 어디 여기도 38 여성의 날 생각을 해? 네, 여기는 그냥 기념식 정도 해요. 러시아에서는 3월 8일 날에 여자들한테 동등한 권리를 주는 날이지. 동등한 권리. 남자가 여자도 되어보고 당연히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같이 나와. 그래서 여자들이 막 그날이 정말 좋아하는 날이야. 조생징이라고 마늘 냄새 난다고.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좀 있잖아요. 식민지 때 그 사할린 가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화나지. 후세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생각할수록 말할 거 없어 밉지요. 그렇죠? 그렇지만도 우리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잘 지냈어요. 친하게 잘 지냈어요. 일본 사람하고요. 정치만 나쁜 거야. 우리는 잘 지내는데 조센징이라고 하고 조선 사람이라고 막 욕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했어.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거기 살았으니까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았어. 어머니하고 학교 갔을 때 그랬어요. 사람들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 조생징이라고 마늘 냄새 난다고 뭐 어떠냐 뭐 그렇게 많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요? 아니면 따졌어요? 일본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 한국 사람이 참았지. 많이 참았지. 일본 사람들도 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그 계중에 있어.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한국도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통일이 되면 이렇게 내려올 텐데 그때는 소련을 소비에트라고 했었거든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나와서 옛 소련이 해체되고 그래서 러시아가 생기면서 막 그 뭐지? 광장에 있는 스탈린 동상이 넘어지고 막 그런 게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힘을 써서 우리가 한국에 오게 됐거든요. 부모님은 그 뭐지? 그때 6월에 돌아가셨어. 무덤이 있어. 가슴 아프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맨날 한국 하다가 돌아가셨어. 6월이라도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했지. 그때는 한국에 올 수 없었어요. 우리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허락을 해서 한국에 오게 됐지. 그때는 길이 딱 막혀갖고 있었는데 올 수가 없지. 빨리 통일되면 이렇게 내려올 텐데, 통일되면. 오빠들이 있을 때는 한 번씩 가보고 했는데 큰 오빠, 작은 오빠, 동생 다 돌아갔으니까 내는 여기 있지.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라고 내한테 돈이 나오는 걸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도 하니까 조금 마음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이 첫 결혼식에서 얻은 아이들 4명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는데 소련이 무너질 무렵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직장에서 일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죠. 그때는 직장에서 일을 안 하면 큰일 나. 감옥 보내요.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한다고. 농장이나 직장에서 가서 꼭 일을 해야 돼. 집단 농장에서 집단으로 노동을 해야 되고. 영감하고 일하면서 내는 밭에서 이렇게 일하고, 영감은 대학을 마쳤으니까 남편은 공장에 전기가 고장나면 고쳐주는 일을 했어. 난 한복을 만들고 수선하러 오면 집에서 고쳐주는 일을 했고. 자동차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사방으로 봐도 뭔 일이 잘 되어 있어요. 한 가지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어디 병원에 가서 약을 탁탁 타는 거 보고 러시아보다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딸이 의사예요. 사이가 변호사고.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그래도 이번에 10만 원씩 수급자들한테 다 줬어요. 내도 얻었어요. 그래서 영감이 러시아에 묻어 있으니까 거기 가져가기 좋지. 러시아도 노인한테 연금을 줘요. 3달 정도 모아서 주면 보통 70만 원 정도인데 내한테 모아서 보내요. 예전에는 제사 지내고 영감모에 가서 술이라도 한잔 올리라고 그렇게 연금을 줬는데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고 돈 나오는 걸 내한테 붙여주고 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건물이 높고 지하로 차가 들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는 여기보다 땅이 넓으니까 높은 집은 안 지어요. 높으면 2층, 3층 정도? 여기처럼 뭐 저기 상점에 가면 뭐 이러지 않아요. 여기는 모이다, 저기는 모이다 이런 데가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저걸 왜 또 한 칸씩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가 싶었는데 심하게 생각해 보니까 땅이 작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밑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땅이 많으니까 옆에다가 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땅이 작으니까 집 밑에다가 이런 주차장을 지어놨나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 부지런해요. 따라갈 수 없지. 일제시대 살았지, 러시아 시대 살았지, 이제 한국에 가서 살고 있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말이 모자라서 말을 못해요. 그래 오래오래도록 자주 나도 생각해요. 나도 오래오래 산다 했어요. 이제는 지우고 몸이 아프니까 그래도 조국에 왔으니까 됐어요. 내 혼자만 온 것 같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됐어요. 모든 게 다 꿈이지요. 러시아 땅은 땅이 좋고 해서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 부지런해요. 따라갈 수 없지. 여기 사람들은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가져가질 않잖아요. 여기 시방 와서 집 앞에다 물건 놓고 가면 누구 하나 가져가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는 놓자마자 없어져. 러시아에서는 추울 때 길리비치를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벽돌 벽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싸가지고 그래도 안 추워요. 배치카만 있으면 안 추워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따스킨데라고 있잖아요. 그건 온돌방이에요. 따스킨데에 가면 싹 다 온돌이 다 돼가지고 한국에서 온돌 놓는 방법을 배워왔다더라고요. 온돌을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갖고 와서 러시아가 하도 추우니까 온돌을 놓았더니 만족도가 좋아지고 그랬대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러시아 사람들도 좋아요. 사람 좋아하고 다 똑같아. 어릴 때 러시아 사람 보면서 아이고 머리는 빨갛고 노랗고 그랬어요. 나는 그때 11살 때인가 군인들이 있는 군대를 보니까 무서워서 막 떨었어. 우리도 피난을 갔잖아요. 피난 갔다 돌아오는데 러시아 군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가는 아저씨가 러시아 말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카레이스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려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레이스키라고 하니까 가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더라고. 여기 와서 처음에는 둘이 살았어요. 대부분 2인 1가구씩 주는데
대부분 오신 분들이 다 혼자 살고 싶어 하지요.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먼저 돌아가시면 그냥 혼자 사는 거고. 오산에 105명이 왔는데 한 75명 남았나? 돌아가셨거나 다시 사할린으로 가셨거나 해서 그렇게 남았어요. 여자가 더 많이 있어. 왜 그런가는 몰라. 나는 잊어버릴까봐 잘 못 쓰는데 일기를 써요. 여기 오니까 그래도 내 살았던 동네가 생각이 나요. 초가집, 하여튼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우리가 살던 마을은 생선이 많았어. 처음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지만 말이야. 피난 갔다 오니까 여기도 거적 덮어놓고 저기도 거적 덮어놓고 옆에 가면 파리가 왕하고 달려들고 막 그랬어요. 내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자꾸 하게 되었네요. 우리도 피난 갔어요. 6.25 때 피난을 갔어요. 그때 전쟁이 나고 러시아 사람이 올라올 때 우리 피난 갔잖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고, 이제 러시아 사람이 오니까 전쟁 난 줄 알았어. 이제 피난 가야지 하고 갔다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나쁘게 한 것도 많이 있었어. 일본 놈들도 못된 놈들. 그리고 전장이 나면 굴을 파서 그 굴 안에다가 다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불 지르고 총 쏘고, 그걸 누가 알아가지고 거기서 도망가라고 나오라고 하니까 밖으로 뛰어나왔지. 죽은 사람들도 많았겠네요. 많죠. 피난 갔다 오니까 여기도 거적 덮어놓고 저기도 거적 덮어놓고 옆에 가면 파리가 왕하고 달려들고 막 그랬어요. 아우 무서운 세상. 그리고 우리 풀밭에 가다가 숨어가지고 있으면 비행기가 환하게 불구덩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보여. 다 보여요. 우리는 말하는 거 들으면 아 이거는 큰 땅떼기이다 그렇게 말해요. 러시아는 지금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지만 그 전에는 나자르바예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잘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나이를 먹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섰죠. 처음에는 여기 오니까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한국말 배우러 학원에 다녔어요. 그래도 아직 내 말이 이상하지요? 아니요. 나는 우리말을 들어보면 이거 한국 사람 아닌가, 한국 사람인가 이내 알아요.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우리말 들으면 아 이거는 큰 땅떼기다 이렇게 말해요. 큰 땅에서 살았다고. 나간 사람들은 보통 이북으로 나갔대요. 이북으로 나간 사람이니까 말투가 달라요. 저희는 아무래도 그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말투가 달라요. 나는 조국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조국이 좋아요. 내가 아까 중국으로 아버지가 갔다고 했잖아요. 원래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이 가까우니까 간 거지. 중국 사람은 아니야. 전쟁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혹시나 모르니까 중국으로 간 거야. 아버지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게 성질이 안 맞고 무서우셨을 거예요. 조금 높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 모두 죽인다고 소문이 돌았었어. 그리고 사람들 많이 감옥에 갔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감했었겠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지식이 좀 많았어. 우리 아버지도 많이 여기저기 댕기고 저녁에 있으면 하나씩 이름을 불렀어.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중국으로 피신하자고 마음먹은 거지. 전쟁이 나니까 바로 가까운 곳 중국으로 간 거지. 아버지가 빨리 나오라고 막 그랬거든요. 짐 싸다가 전쟁이 나버렸어요.
나랑 어머니는 아버지랑 같이 도망을 못 갔어요. 그래서 그때 떨어져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벌써 죽었겠지. 어찌되었던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들이 내 형제간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살든 사람만 있다면. 죽었더라도 그 후손들은 단 한 명이라도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조국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조국이 좋아요.